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회원 모집에 나서며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극지 않은 복권으로 칭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구에 이어 다음 주엔 대전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정말 총선 출마가 임박한 걸까요?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4분 소개합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이 1%씩, 매 1%포인트씩 올라가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 본격화를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 본격적으로 지지 세력을 모으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뉴스톱10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신당 창당과 관련한 이 전 대표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인가요? 그거는 저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을 나가서 새로 뭐 정치 활동 하실 게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창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오늘 SNS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이름, 연락처 등 항목 담긴 구글 폼에 신청 양식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창당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시도를 하려고는 하지만 우리 정당법이나 법에 보면 현행법에 빽빽하게 촘촘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창당을 하려면요. 예. 우선 5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씩의 당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사는 지역 등등을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서 5개 시도당을 창당하는 게 좋을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른정당도 만들었었고요. 예. 새로운 보수정당도 창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현역 의원분들이 계셨어요. 현역 의원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고 지원금도 받고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이런 업무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하려고 해도 현행법을 따르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이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과연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호 3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천 과정에서 칼질당한 현역 의원 규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전에 이준석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그 의석수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이 현재 제1당이죠. 168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111석, 그다음에 정의당이 6석이기 때문에 기호 3번을 내년 총선에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의원들을 먼저 데리고 시작을 해야지만 3번을 받고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일 듯한데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 총선 전에는요. 이번에 인유한 위원장이 하위 20% 컷오프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컷오프 당한 현역 의원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저는 처참할 거로 봐요. 갈 수는 왜 컷오프 당한 현역 의원들 모아가지고 실제 지역구에 나가면
과연 이게 얼마나 당선될까요? 근데 컷오프 당한 쪽이 민주당에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있을 텐데 거기서 다 넘어오면 숫자가 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예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에는 숫자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컷오프 당한 사람이 오니까. 예. 제 말은 총선 후에 그분들 중에 과연 이게 몇 명이 당선될까요? 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이준석 대표도요. 대구에 지역구 출마하면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아마 본인이 안전하게 하려면 이게 비례 상위 순번에 가면 모르지만 지역구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컷오프는 하위 평가 나쁜 분들 아니에요. 예. 물갈이 대상이잖아요. 이런 분들 모아서 새롭게 신당을 한다. 그럼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하고도 거리가 멀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권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설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이제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 비례정당은 하지 않겠다. 난 대구에 뛰어들겠다. 어려운 길이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아무리 봐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문제를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1996년입니다. 그때 대구는 이미 뭐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김영준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목표는 뭐 희망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1996년 15대 총선 때 자민련, 네. 2008년에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 이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87 체제의 종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또 권력구조 개편까지 얘기해서 큰 얘기를 띄워서 방금 서정우 변호사 얘기처럼 뭐 떨어진 사람을 모아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이준석의 문제에 맞지 않은데 전혀 다른 새로운 페이스를 만들고 양쪽에서 모아서는 교섭단체 20석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조차도 2석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 민주당에서 몇 사람 해서 어렵사리 7, 8석, 10석, 뭐 나중에는 20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사전 준비도 가능하고 어떻게 전열을 갖추고 어떤 말하자면 시그널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신물나는 양당 체제를 허물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과거에 어떤 우리가 96년 자민련 못지않는 그런 성과들이 올 수 있다. 예. 다만 방금 서정우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물간 사람을 낼 때는 그런 이미지가 없죠. 그러나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새로운 인물을 이준석스럽게 만들어 간다면 다만 여기서 전제는 이준석 혼자만의 정당이 아닙니다. 네. 이준석 혼자서 정당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친박연대보다 결과는 못할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의 조건은 사실은 정의당의 박은석 전 의원이나 정태근 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재 의원까지 밖에 나와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빅텐트 정당과 새로운 시대의 87 체제를 끝내자라고 네. 하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까지 새로운 힘으로 간다 그러면 마크롱이 이루어왔던 새로운 어떤 진영들, 새로운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이준석 대표는 그걸 보는데 과연 현실이 그런 조건을 따라줄 수 있느냐. 첫 번째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민주당에서 사람이 예. 나갈 수 있냐 없냐에 예. 달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과거에 이제 자민련에서는 김종필, JP라는 거물 정치인이 있었고 또 친박연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차기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신당에 그런 대선 주자급 인물이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일 텐데 자, 이준석 전 대표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네.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법적 커리에서 보면 최정점에 있는 분, 나하고는 걸어온 길이 좀 많이 다르다. 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극지 않은 복권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님 보시기에는 극지 않은 복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아직 잠재력이 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1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하는 정치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걸 보면 나중에 향후에 자신과 한번 일합을 겨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신당을 만들고 있는데 그 대적하는 그 상대의 한동훈 장관이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함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소위 이삭줍기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신당이 아니죠. 헌당, 쉰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새 정치가 아니에요. 스펙트럼이 넓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다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던 한동훈 장관 얘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수의 성지 대구를 찾았죠. 참 인기가 연예인급이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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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관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건 성의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갖고 싶으면 제가 약간 힘들어요. 장관님 응원할게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어제 기차역 동대구역에서의 모습인데 저녁 7시 티켓을 끊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사람들이 쌓인 공세에 사진 찍자고 하는 바람에 결국 열차를 취소하고 올라오지 늦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장 변호사님. 네, 인기가 뭐 대단했다는 것 같은데요. 예. 대구에 내려간 것부터가 사실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행보라는 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대구 출마를 끊임없이 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맞불 작전으로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구에 가서 이야기한 일성도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대구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겨왔던 곳이라는 거죠. 6.25에서 산업화에서 심지어는 더위와도 싸워서 이긴 시민이라고 상당한 상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렬한 이런 응원과 지지를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뭐 다른 지역을 계속 가는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빨리 총선에 그냥 투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보다는 정치인이 더 가깝다는 장현비 변호사의 언급이었는데 어쨌든 전국에 16개에 있는 그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하필이면 대구에 가면서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데 자, 한 장관의 발언 또 이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말은 저렇게 했습니다만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계에 투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자, 어제는 대구에 갔었고요. 10월 달에 경남 거창, 4월에 부산, 제주에도 갔고 전남에도 갔고 전북에도 갔고 자, 다음 주에는 대전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방문할 예정인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유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만 거의 뭐 지금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죠, 선배님? 저기 한동훈 장관이 강원도 빼고는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중에서 이제 저는 대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오히려 이제 어제 대구 방문이 사실상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미 출격 준비 끝났다. 저는 사실상 이게 정치 임무 선언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치인은 이제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YS는 부산, DJ는 이제 전라도, JP는 충청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보수의 고향 성지는 누가 뭐래도 이게 TK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어제 방문의 의미가 있었고요. TK에서 이게 인기를 보십시오. 저는 3시간 동안 기차를 이게 놓칠 정도로 이런 인기 있는 정치인도 처음 봤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품성입니다. 이걸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출발해야 된다고 아마 그냥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끝까지 이게 맞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이 사인 공세가 굉장히 많으면 다 일일이 응해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끝까지 아마 이게 막차가 아니었으면 저는 3시간 지나서도 이게 했을 거로 봐요. 예. 이게 한동훈 장관이 원래 타고난 품성이에요. 뭐 어떤 분은 너무 이게 어린데 뭐 금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이런 분이에요. 상당히 인간적이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 사인 받겠다 있는 분 다 해주고 일일이 사진 찍어주고 저는 이게 바로 정치인의 행복 아닌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대구에 제가 이게 그 약간 농담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윤한홍이다. 이걸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실제 마산의 국회의원 윤한홍이 아니고 대구는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윤한홍 이분이 인기고 실제 이재명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존재감이 거의 약합니다. 아, 그래서 윤한홍이었다는 해석까지 달아주셨는데 윤한홍 의원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일까요?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일까요? 아니면 지역구 출마일까요?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세요? 지역구를 출마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둘 중에 하나만 맡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종로에 맡으면서 선대위원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비대위원장보다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 총선을 출마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거든요. 예상 국회가 끝나는 12월 중하순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총선 체제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인요한 혁신위 체제에서 실제적으로 비대위로 건너가기도 참 애매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아예 빨리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당에 오면서 실제로 선대위로 구성하고 뭐 지역구로 선택한다든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가는 부분은 아직도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의 논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옛날에 우리 총재처럼 뭐 마지막 번호를 걸고 출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관심 또 하나의 관심사였죠. 네.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진은정 변호사인데 봉사활동하는 화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한 장관은 봉사활동하다 찍힌 사진이지 뭐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법무부에서 사진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그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얼마 전에 그것도 한동훈 장관의 부인만 사진이 꼭 찍혔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많은 이야기거리 화제를 피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도권, 서울, 강남벨트나 혹은 비례대표로 갈 거예요. 한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한테 모든 카메라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높아요. 아, 그렇죠. 예. 부인까지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슨 화보 찍듯이 7장, 8장을 쫙 찍어서 스냅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기자들이 찍었는데 이게 맞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화보처럼 한동훈 장관 미래 대통령 후보자의 무슨 화보를 찍듯이 과하다. 자, 장 변호사님. 네. 뭐 서울법대 동문이고 또 나이는 2살 차이고 이제 프로필까지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이 공개돼서 어디 다니기 참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진 변호사는 본인이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전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그렇다면 있었던 통상적인 행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는 별다른 화제가 되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올해는 남편이 차기 주자로 조망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 총선에서 굉장히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맥락을 모른 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또 세간의 평가가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은 차기 주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대통령과 연동돼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정치 행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독자적인 행보인가? 아니면 뭔가 공감되는 지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물음표로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제가 막 되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를 거의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너무 또 조명을 받아서 다른 것들이 뭐 혁신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게 의도가 아니라 봐요. 자꾸 이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 찍힌 게 임명장 받을 때죠. 그게 무슨 의도적 연출입니까? 임명장 받으러 가라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이 찍힌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상 받을 상 받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 찍혔잖아요. 네. 이것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거죠. 예.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니까 자연스럽게 찍힌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마치 이게 연출한 것처럼 의도적인 것처럼 하는 거는 게 문제가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취재반 발언은 부인이 정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징조상. 저는 이 진 변호사님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잘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알았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요? 예, 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천군 만마가 될 걸로 봐요. 능력도 뛰어나지만 여러 점에서 정치 감각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집안이 검찰 법조인 집안이에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한동훈 장관 행보에 큰 기여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과연 한동훈 장관과 그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정말 총선에 출마하고 그것의 강력한 후원자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대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 행보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는데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신군부가 집권한 거와 비슷하게 신검부가 지배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이비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그 법치가 사이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요즘에 방송 출연도 잦아지고 있고 SNS 글을 올리는 것도 많아졌는데 오늘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통령의 지시 공모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했던 거, 윤체리 따봉 문자 이걸 언급을 했고요. 자,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에 있었던 전당대회 개입 발언. 그다음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고 신호를 줬다. 이것도 결국은 당무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조국 장관은 이제 서울법대 교수인데요. 법을 다시 봐야 돼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당무의 개입 금지 의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당비도 제일 많이 냅니다. 저는 아무런 게 정치적 중립하고요. 당무 개입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당무 개입한 증거가 없어요. 저게 문자나 인유한 위원장이 말한 거 저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증거 자체도 없고 그리고 당무 개입 자체가 탄핵 사유도 아니고요. 탄핵 사유가 되려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은 맞지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국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판결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자, 장 변호사님. 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 글 말고도 최근에 또 이런 글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어느 걸 더 두려워할까?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라고 언급한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어쨌든 굉장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은 본회의 통과를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상당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었으니까요. 이례적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혐의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수사의 단서들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법권에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대단한 역풍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과 관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장모, 실형 선고된 부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0억 원 손해받고 단돈 1원 한 장 사기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이런 여러 맥락을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다? 굉장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냐고 조국 전 장관이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의 입에서도 탄핵이라는, 물론 뭐 SNS 글입니다만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선 탄핵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찰진한 깡패 영화 같습니다. 탄핵 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자, 이민찬 부대민. 탄핵 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니냐라는 민영배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국 씨도 그렇고요. 민주당 강경파도 그렇고 탄핵 너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강경 지지층을 향한 구애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중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그 팩트조차 다 틀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출마 요구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민주당이 180석 21대 국회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승자의 저주에 빠져서 탄핵을 뭐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저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국정과제 입법이 전혀 하나도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예산 전국이잖아요. 예산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있는 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겠다. 한동훈 장관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 아마 22대 국회 총선 이 결과에 따라까지 이 탄핵, 이 얘기는 끝이 없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준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마 트라우마가 민주당에서는 하도 이제 여러 국회에서 많이 맞붙은 경험이 있었고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더 탄핵을 언급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치적인 체급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는 뒤늦은 후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만히 두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무반응이 났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했죠.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발언을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아니고 소위 철험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싸잡아서 민영대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너무 일찍 함으로써 오히려 수해 대책할 때 수해 현장에 있지 못하게 하고 또 면피를 준 결과를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계속 그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총선 때 많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탄핵을 저 사람들은 180석을 주면 탄핵을 남발할 국정을 아예 뭐 진행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어떤 공직자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할 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 구체적인 적시를 통해서 이런 것은 법 위반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그 결과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도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총선이 가까우니까 개별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건드리면 언론에 나오고 인지도를 띄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조금 저런 것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 탄핵 움직임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장관님에 대한 좀 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교통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한동훈 장관 민주당 욕설 탄핵 챌린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일반 시민들 앞에서는 굉장히 한없이 굉장히 자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민주당을 향해서 각을 세울 땐 또 저렇게 각을 세우면서 과연 한 장관의 모습은 어떤 것이 더 비중이 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의 행보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등을 이어갔는데 올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초밀착 한일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과도 그동안 좀 서로 원만하지 않았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벌써 금년에 7번을 만났듯이 이런 원활한 셔틀 외교를 해나가고 윤大統領とは今年だけで7回も会談をしています。文字通り新記録です。我々の共通点は美味しい食事とお酒が大好き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3月に東京に来ていただいた際にはすき焼きとハンバーグステーキのお店をはしごして日韓の未来について長い間語り合いました。ソウルでは大統領公邸で素晴らしい韓国料理をご馳走になりました。 먹는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기시다 총리 얼굴이 밝아지는데 어쨌든 올해 많이 만나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복원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 뭐 물론 만날 때 기다리게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서 막 늦어서 걸어왔다고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올해 해외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 일정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만 취임 이후에 16차례 해외 방문, 순방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15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번 나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취임하고 직후였으니까 코로나는 아니었겠네요. 순방 비례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일단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78억이 들었어요. 1개국 예산 통상 1개국 드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어요. 왜 1개국 하는데 더 10억이나 더 들죠?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서정학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순방 예산은 234억이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비가 578억이냐, 2배나 됐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던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외교는요, 모든 이게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저는 이런 외교 문제 가지고 이게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16번 갔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정숙 여사 있죠. 이분이 초청도 거의 안 받았는데 인도에 전용기로 가서 타지마할 몇 가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런 게 민주당이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가 혼자 전용기 타고 혼자 어디 갔다 관광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전 이래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우리 한미일 삼각 동맹이 무너지면서 안보가 위태롭잖아요. 이걸 복원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하고 외교가 많았고요. 또 요즘 여기 보면 이제 그 엑스포 유치, 이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까?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의 불철주야 정말 이게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비용 몇 푼 더 썼다고 이게 비난합니까? 뭐 물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국 순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합니까? 저는 정말 이게 민주당이 이런 외교 문제까지는 좀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이미찬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횟수가 확실히 많긴 많은데 엑스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국정상황실장.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좀 저 의아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나 대외 의존도 이런 걸 감안할 때 해외 순방 가는 예산 갖고 우리가 좀 더 썼다, 덜 썼다. 이게 우리 국격에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보자. 모든 걸 다 총선용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을 다 깎고 있어요. 뭐 소형 모듈 예산, 뭐 구직 포기 청년 예산 다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100억, 200억 해외 순방 예산이 아까운데 어떻게 수십조 들어가는 SOC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다 해주자고 얘기를 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주당이 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기시다 총리 올해 들어서 7차례 그 2달 동안 거의 한 차례꼴로 만난 것보다도 더 많은 횟수인데 뭘 가져왔습니까? 국익을 위해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49조 예산 펑크가 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처음에 올렸대 봤더니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은 또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산 엑스포 당연히 대통령이 유치에 신경 쓰셔야죠. 그런데 내치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국민들 굉장히 스트레스 그리고 어려움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들여다봐달라고 대통령께 요구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 마찬가지입니다. 국빈 초청을 받았다면 당연히 여사도 함께 해야죠. 모든 순방에 같이 대동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눈길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혈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제하시고 국내에 머무시고 외국에 나가실 일정은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이렇게 양갈래 의견이 있었는데 자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습니다. 에이펙 회의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애플 본사를 방문했거든요. 자 오늘 그 장면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all of you, but first, it's an honor to introduce a young woman of incredible talent and courage, a global superstar who is using her platform
as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Rosé is a wildly popular solo artist, so I'm so thankful that you accepted my invitation to join us today, and I'm also grateful to you, Mrs. Kim, for helping to. I hope we can always remind ourselves, no matter what the world may otherwise tell us, that our self-worth is not determined by where we are now, but is to be determined by what keeps us close to the ground. It is my sincere hope that my music can be a source of inspiration and comfort to my listeners. 아무래도 블랙핑크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사람은 이민찬 부대변인 것 같아서 제가 서 변호사님한테는 먼저 줬고 이민찬 부대변인. 지난번 4월인가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블랙핑크와의 그 레이디 가가와의 협연이 있어서 잘 될 거를 봤는데 그때 안 돼서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나 등등이 교체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같이 가서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가요? 블랙핑크는 워낙에 유명한 국제적인 글로벌 가수잖아요. 아이돌 가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국제 정상회의 등등의 여러 초청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거에 저는 논란이 좀 있긴 했었죠. 근데 이번에 또 함께 하게 돼서 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정신건강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정신건강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예, 자 로제 씨의 발언 또 김건희 여사의 발언. 자 질 바이든 여사가 초청 수락해준 로제와 노력을 지원해준 김건희 여사한테 감사를 한다라고 했고 K-팝과 한국 문화 영향력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음악으로 감동을 전해달라고 로제 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들이 요즘에 K-컬처, K-문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같이 가서 이런 배우자 모임에 참석을 함으로써 국격을 또 높이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뭔가 해외 순방 리스크가 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늘 있어 왔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는데 사문서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가짜 뉴스 전파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 전파자들은 사형감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법원 판결 때는 계좌 활용당했다는 입장을 내서 나도 계좌 활용당하고 싶다. 국민운동이 이뤘는데 이번에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장모는 사기에 활용당했다. 이 정도로 입장을 내야 모녀평등 아니겠습니까? 아내 편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서 변호사님.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은 사형시킨다고 국민의힘에서 그러지 않았냐. 아무래도 이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이 누구한테 우리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었는데 그럼 가짜뉴스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판결문 직접 보셨다면서요? 판결문은 이제 이거 항소심이에요. 51쪽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기각이니까 안 써요. 예. 항소심이 51쪽인데 전부 이게 뭐 안공공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읽기 어려운데 몇 번이게 밑줄 치면서 칸을 채우면서 읽어봤어요. 예. 결론적으로 장모님은요. 결론적으로 안모 씨한테요. 50억을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년 10개월 실형을 받은 게 노고요. 그다음에 이 판결문에 보세요. 사기가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 있지만 사기가 없어요. 이 말은 누구한테 10원 하나 피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정청래 최고위원 자신 있으면 누구한테 얼마 피해 준지 밝히면 제가 이게 공개 토론하겠습니다. 본인이 누구한테 10원 피해 줬는지 판결문에 없어요.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안 읽어봤다 봐요. 만약에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장모가 피해를 많이 준 것처럼 하면요.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정청래 사형감 가짜뉴스예요. 저는 그리고 이게 최고위원이 가짜뉴스에 사형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안민석 의원은 또는 이게 유시민 위원 이런 분들에게 지금 재판이나 기소 중에 있는데 사형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그것도 논란이지만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읽어보질 않고 제대로 이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이게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김영준은 살짝 웃으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사형이라는 말, 뭐 탄핵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사실 무시무시한 말들인데 너무 국회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아주 드라이하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 옹호했는데 이렇게 실형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때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짧게 만약에 대변인 논평을 냈다면 예. 훨씬 더 임팩트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청래 최고처럼 저렇게 얘기를 혹독하게 해버리면 아무런 울림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다른 서로 걸로 상쇄돼. 관심이 하는 거죠? 다른 상쇄돼 가지고 이걸 뭐 정진석 의원한테 하는 얘기인지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인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게 되는 부분이고 자기 혼자 만족감, 강성 지지자 보는 정치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국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왜 사문서 위조를 했고 장고 증명 위조한 게 아무한테도 피해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은행원들이든 누구든 우리 사회 공공 질서에 피해를 준 거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 그러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재판에서 실형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예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는 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서변호사. 판결문에요. 네. 지금 이게 왜 장고 정리했냐면 안모 씨가 캔코에 뭐 높은 친척이 뭐 고위직에 있는데 돈이 좀 있어 보이면 좋은 부동산을 소개시켜 준다. 이래서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진짜 행사해가지고 사기를 피해 줬으면 그때 검찰이 왜 봐줬겠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사기를 뺀 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때 그 검찰이 장모님을 왜 봐줬겠습니까? 저는 좀 판결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임시한 부대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던 걸 잠깐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기소를 잘못해서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던데 그거 맞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 1년 넘게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기소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잠시 잊었지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다 배제시키고 다 수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소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 검찰은 왜 탄핵한다고 민주당 안 했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검찰만 비판을 하는 걸까요?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이걸 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가보겠습니다. 중진 용태론과 윤심 논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 어제 긴급 회동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세요.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잡힌 것만 하고 김경지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 잘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제목은 42분 해부동에 과연 알맹이가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만 가감한 의견을 달라. 고통스러워도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혁신위가 4호 혁신안을 발표했죠. 내용들은 1호 혁신안은 통합이었고 2호 혁신안은 희생이었고 3호 혁신안은 청년과 미래였고요. 마지막 이제 4호 혁신안 이번에 낸 게 상향식 공천입니다.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천을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환된 사람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잘 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가?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난 5년간 너무나 나라를 많이 망쳐난 이것을 뭐 임기가 5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기서 빨리 바로잡겠다는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주변에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네, 2016년 당시였죠. 공천 파동을 한 몸으로 겪었던 김무성 전 대표. 그때 옥새 들고 나르샤에서 이런 뭐 화제되는 영상까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출마나 또는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뭐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너무 짧은 시간에 뭔가를 빨리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가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 보시기에는 네. 김무성 전 대표의 상향식 공천, 그때도 이제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그 공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준 거잖아요, 그때. 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그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실에 나로 오면 전략 공천으로 내려와서 나는 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경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 자기 경쟁력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상향식 공천이 좋긴 한데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그게 이제 용산에서 내려온 뭐 용산 출신이든 아니면 외부의 인재를 올 때 기존에 있는 의원들과 경선을 붙이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전략 공천 아예 하지 말라는 혁신위의 그런 내용이 그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사실은. 서구의 정당은 의미 있게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이 장점이면 아예 청년 공천, 전략 공천을 내려올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파격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 다 경쟁적으로 하는 상향식 공천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잘못된 술수가 들어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상향식 공천을 하면서 누구랑 경쟁시키냐를 당에서 만지작거린다면 이건 또 정당하지 않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준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공천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나 야나. 자, 이번에 아직 공천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12월 1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파열음이 일기도 할 것이고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변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최고 중진급인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반겨주고 따뜻하고 제 정치적 꿈과 이런 걸 펼쳐나갈 수 있는 곳 그쪽에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네 그러면.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곳. 뭐 국민의힘에서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시한 적 있으세요? 이제 제시할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 저부터 버선 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죠. 지금은 민주당 소속의 선수인데 자유계약 FA 선수가 되시면 뭐 국민의힘이 가장 뭐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선배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유성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민주당 내에 다른 의원들 4명의 새로운 의원들은 이제 강성 팬덤과 결별하겠다면서 이렇게 새로운 모임을 했는데 여기에 이상민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상민 의원은 별도의 행보를 걷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날 같이 방송을 하고요. 대기실에서 이제 둘이 한 30분 정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좀 소개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이준석 신당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5선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게 마이너스 3선인데 8선 차이 나요.
거기 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국민의힘에 저는 이게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되고 제가 물어봤죠. 왜 내부하고 다르냐. 내부는 아직까지 이렇게 당에 남아서 좀 더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공천이 뭐 도저히 불가능할 때 탈당할 수 있지만 이상민 의원님은 이게 소신껏 12월 달쯤에 당을 떠난다. 그래서 이게 4명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국민의힘으로 오게 되면 국민의힘의 뭐 조경태 의원도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넘어오면 공천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것을 사실 앞에 얘기하고 좀 우리가 좀 연동해 보면 골치가 아픈데요. 그러면 전략 공천을 주지 않고 경선하라고 했을 때 오겠냐 하는 문제가 또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예. 그것은 이제 당이 해야 될 뭐 특별히 예시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상민 의원이 차라리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표하고의 협상력에 있어서 차라리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신당 할래가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협상력이 높아간다라는 거고요. 또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상민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날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이란 분들과 자기가 같이 서지 않았다. 내가 물어본 걸 왜 같이 안 합니까 했더니 이분들은 그냥 여전히 아직까지 당내에서 미련을 갖고 있다. 나는 미련 없다. 이런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지금 공천 관리 쪽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단일 대우로 많이 뭉쳐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했던 4명의 원칙과 상식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보면 주로 이낙연계로 불리는 의원들이에요. 과연 이번 공천,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낙연계가 다시 공천을 받거나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이게 힘의 균형이 맞춰질까요? 아니면 힘을 쓰지 못할까요? 일단 개파로 공천하는 룰 자체가 아니니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중앙위를 통과한 공천 룰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얘기를 이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이재명 계라고 해서 이낙연 계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더 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구조로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공천 과정 역시 총선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공천 과정이 뭐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구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에 혹시라도 다시 종로구에 공천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본인이 어플라이를 만약 하신다면 지금은 이 국민의힘 지역구니까요. 그것도 뭐 열어놓고 검토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이상민 의원하고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날 만난다고 합니다. 21일쯤 만나서 입당 논의를 하게 될지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상민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 현수막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식 하나 더 준비했는데 현수막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뭐 이런 등등의 현수막. 보면 뭐 기호 1번이라든지 민주당 색깔이라고 파란색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어서 누가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만든 현수막은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민찬 부대민. 현수막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민주당의 시각에서 우리 청년들은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계층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공감 능력, 이런 감수성이 많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30층에서 민주당에게 많은 지지를 과거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30 세대는요. 정당에 별로 일치감이 없습니다. 그냥 효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나에게 이런 정책을 제시하고 그거를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고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이렇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조금 과거의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우리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더 집중을 해야지 이런 캠페인 이런 걸로 환심을 사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대변인이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새롭게
네. 월기관 선수나 네. 시연 두고 이제 일각에선 좀 청년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긴 하는데 말씀 주신 그대로 시안이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는 건 이게 나중에 안 걸리거나 걸린 걸 철거하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말 그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말 그대로 시안이 유출이 됐던 거예요. 예. 물론 뭐 시안이 유출돼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이라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세대 인식이 아주 잘못된 게요. 60이 넘으면 유심히 내가 썩는다. 정동영 대표에게 집에 시시라 투표하지 말고 김은경 위원장은요. 남은 수명이 작으니까 투표권을 줄여버리자. 이게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 대해서는 송영길, 한동훈 장관 보고 이게 어린 X가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586의 민주당은 60 넘으면 노인들 폄하하고 그다음에 50 밑으로는 청년들 비하하고 이게 민주당의 DNA입니다. 586 잘못된 인식. 그게 저는 나타난 게 이번 현수막 사태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할 수가 있나? 이런 게 울분이 들어요. 예, 지금 서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50 먹은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른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물병 있으면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예, 본인은 386 정치인으로서 30대부터 정치를 해서 지금 올해 환갑의 나이가 됐는데 거기에 어린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막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과연 민주당의 생각인 것인가. 물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생각이겠습니다만 많이들 민주당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런 발언들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정말 희화화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인심이라는 게 있었죠.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고요? 한 유튜버가 찾은 광장시장의 음식 모습 때문입니다. 자, 상 변호사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거 뭡니까? 저게 모듬전인데요. 네. 이 해당 그 고객이 가서 모듬전 15,000원짜리를 시켜봤더니 이 정도 양밖에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좀 과도하게 비싸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이런 두부 보이고요, 예. 맛살 보이고요, 호박 보이고요. 1인분으로도 남자들은 좀 적을 것 같은데 15,000원. 15,000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예. 제가 어제만 해도 17,000원짜리 부추전을 먹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예. 그래서 광장시장을 지금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거 아니냐라는 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봄에도 왜 축제, 지역 축제 가면 뭐 과자도 엄청 비싸게 팔고 뭐도 엄청 비싸게 팔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경북 영양의 한 시장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KBS의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과자를 사는데 저도 네. 그 프로그램을 놀랬거든요. 1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네. 손에 쥔 과자는 그 당시에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비단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요. 짚어주신 대로 경남 창원의 진해군 항제, 그리고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한평 나비축제 모두 이 비싼 이런 음식값이 항상 논란에 올랐고 사람들이 이게 5만 원짜리 삼겹살 세트인데 과연 가격에 합당한 것이냐 사진 등을 많이 올리면 다들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 그때마다 논란이 또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릿세도 내야 되고 결국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외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격을 올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렇게 일단 바가지 쓰고 나면 다음번에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들이 각각의 행사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행사가 그리고 축제가 예정돼 있으면 뭐 입찰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거의 외지에 있는 상인들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또 들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도 또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강원도가 고향인데 강원도에도 축제 특히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단속합니까? 강원도는 저렇게까지 그 과도한 바가지 요금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못했습니다만 그런
단속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자체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축제를 올해만 해서 끝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적정선에 유지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갖추고 음식도 맛있게 대접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금 축제를 오래 장기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장시장에 뭐 저런 음식도 있습니다만 1,000원짜리 꽈배기도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배우자는 참 피곤합니다. 운전도 대신 해줘야죠. 행사 인사도 대신 다녀줘야죠. 옷도 수수하게 입어야죠. 예전에 목욕탕에 가서 등도 이렇게 밀어줬다고 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정치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배우자 덕을 본 정치인도 있습니다. 배우 최명길 씨의 남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심은하 씨 남편 지상욱 전 의원이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또 자칫하면 남편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가 그렇죠.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도 대선 기간 중에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해외에 비공개 관람을 해서 해외 나가서 그게 논란이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언론사의 카메라에 딱 찍혔습니다. 노란 작업복을 입고 봉사활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들 부인도 많았는데 언론사의 관심은 유독 진 변호사에게 쏠렸습니다. 이걸 두고 부인 공천이 끝났다는 저희 패널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도 화제가 됐었죠. 이제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쇼핑을 해도 주차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언행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배우자의 정치 활동을 허락한다면 그만큼 배우자를 믿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